가치 투자는 효율적 시장 가설의 오류에 기초한다. 투자자들은 가치 투자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왜 성공적인 투자 철학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가치 투자가 성공적인 핵심적 이유는 주식시장에서 반복되는 가격 산정 오류 덕분이다. 즉, 가치 투자는 효율적 시장 가설의 명제가 자주 틀린다는 것을 증명한다. 한편 나는 주식의 고평가나 저평가 구간이 반드시 존재하며 이것이 가치 투자자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리라 믿는다. 반면 어느 미래의 시점에서 모든 증권들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가격이 매겨진다면 가치 투자자들은 깡통을 살지 모른다. 따라서 금융시장이 효율적인지 아닌지를 고려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왜 성공적인 투자 철학인가 깨달아야 한다 말은 무슨냐면은 가치 투자가 기본적으로 기업 가치라는 게 있으면 그 기업 가치보다 적정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적정가보다 주가라는 것은 적정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있는 그런 저평가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평가 구간이나 고평가가 있다는 말은 쌀 때도 있고 비쌀 때도 있고, 물론 적정가를 정확히 매기긴 힘들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이 정도면 이 통째로 살만한 가격에 근접하다는 게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하회하는 폭락장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폭락장에서 매수를 주로 하게 되겠는데, 그럴 경우에 적정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 저평가에 매수하면 나중에 이제 폭락장이 지난 다음에 또 이제 일반 평범한 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가격이 또 올라가게 되잖아요. 적정가를 또 찾아가니까 주가라는 게, 그 갭을 먹는 게 가치 투자고, 그 갭을 찾아다니면서 그 갭으로서 가치 투자의 효용 가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갭이 존재 안 한다면 가치 투자는 쉽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 효율적 시장 가설은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약형 가설은 과거 주가는 미래의 주식 가격에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즉, 기술적 분석은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간형 가설은 공개된 정보는 시장이 이미 그에 따라 주식 가격을 할인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저평가된 주식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강형 가설은 공개된 것이든 비공개된 것이든 어떤 정보도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중형과 강형 가설은 하면은 기본적 분석이 쓸모없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랜덤하게 주식을 선택해도 그만이라는 뜻이다. 세 가지 가설 중에 나는 약형만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기술적 분석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다른 형태의 가설에 대해 말하자면 시장은 새로운 정보를 가격에 방영하는 경향이 있다는 정도다. 주식 가격은 무작위로 책정하지도 인식 가능한 모든 정보를 무시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어쨌든 시장은 효율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 여기 보면 약형 가설을만 유효하다고 하는 건데, 그 내용이 과거 주가가 미래 주가에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즉, 미래 기술적 분석은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왜냐면 기업이라는 것은 생물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그 주가 흐름은 그때 상황에 따라, 회사 상황에 따라 다른 거고, 앞으로 주식 가격은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벌고 잃고 이런 회사 상황에 따라서 주가 변할 거잖아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원래 이제 예전에 이렇게 흘렀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된다는 걸 전제하는 건데, 이게 뭐 기계처럼 딱딱 정해진 거면 모를까, 기본적으로 기업은 생물 같은 존재라서 과거 분석이 의미가 없죠. 예전에 자본이 뭐 1,000억이었다면 지금 자본이 2,000억이고, 옛날에 보는 것보다 훨씬 많이 벌면 주가는 거기에 걸맞게 또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형 가설이 당연히 맞는 거고요. 그 중간형 가설과 강형 가설은 이게 기본적 분석이 쓸모없다는 거거든요. 회사 상황, 기본적인 것은 회사 상황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회사 펀더멘털을 분석하는 거니까. 그래서 당연히 약형만이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게 맞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은 기본적으로 회사 상황을 안 보고 거래자 문제죠. 거래 주가라는 게, 그 거래자 문제는 주가만 보고 해석하는 거라니까, 당연히 약형 가설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꼭 분석할 필요는 없는데요. 중요한 가설은 이제 적정가가 항상 이제 공개된 시장 이미 거기에 따라서 그 공개 정보에 따라서 주식 가격이 좌우됐기 때문에 평가된 주식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항상 재가격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강연 가서는 어떤 정보 투자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자는 주식 가격이라는 것은 이제 무작위로 책정되어 인식 가능한 모든 정보를 무시하지도 않는 거죠. 어느 정도 감안해서 이제 주식가격이 책정된다는 것을 말씀한 거고요. 그래서 그러나 시장의 효율적인 거래보다 효율적으로 계속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많이 돈을 벌면 주가 올라야 되는데 돈 벌더라도 어떤 일생의 상황에 의해서 주가가 폭락하기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제자는 말씀드린 겁니까. 원칙에 기반한 분석을 적용하는 투자자들이 매수와 매도 가격 각각이 비효율적으로 매겨진 것을 찾아내기만 한다면 우수한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특수하게 기초자산 가치와 현격히 떨어진 가격에 거래되는 주식을 찾아낸 투자자들은 평균 이하의 리스크 수준에서 평균 이상의 수익을 자주 얻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가격이 매겨진 자산을 찾는다면 그게 언젠가 갭을 메꾸지는 물론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갭을 메꾸는 작업을 하니까 결국 이제 그렇지 않은 투자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초 자산 가치와 이제 가격이 떨어진 그 종목을 찾아낸다면 리스크는 줄어드는 거죠. 싸게 사면. 그리고 이제 대신 또 수익은 더 높고 그래서 이제 현명한 투자들이 할 행위다. 뭐 그런 거죠. 비효율적인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각각이 비효율적이게 매겨진 가격을 찾아내면 한다면 그런다 전제하는 거고요. 되게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하락장에도 좀 싸게 사면 좀 낙폭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올라갈 때 좀 또 많이 올라가고 또 중요한 것은 또 이제 종목을 잘 골라야죠. 좀 잘 버는 기업을 사는 게 좋죠. 왜냐면 기다린 기간 뭐 그게 1년 될 수도 있잖아요. 2년 될 수도 있고 3년 될 수도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기업가치 또 증가하니까 기업가치 증가분도 먹고 그 갭 정상 가격과 떨어진 가격 그 갭도 먹고 두 가지 다 먹는 거죠. 대형주 주가는 소형주나 투기 등급 채권 또는 덜 유명한 투자보다 효율적인 경향을 보인다. IBM을 추적하는 수백 명의 투자 분석가들이 있는 반면에 수천 개의 소형주와 이름 없는 정크본들을 커버하는 분석가는 거의 없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S&P에 속하지 않는 증권에서 비효율적인 가격을 더 쉽게 찾아낼 수 있다. 대형주는 좀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떨어지면 다 사고 그런 사람이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효율적으로 그 적정 가하고 좀 싼 가격이고 많이 갭 떨어지면 바로 사버린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좀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많고 그런 반면에 소형주는 많이 안 보잖아요. 그쵸? 물론 우리는 정기본들을 안 할 거니까 이거 뺀다 치더라도 소형주 같은 경우는 분석하는 사람이 없으면 사람들이 함부로 그러니까 어떤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보고 많이 참조하는데 분석을 하는 그런 리포터 같은 게 없으면 보통 잘 매매를 안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S&P 100에 속하지 않은 증권들은 비효율적인 가격을 더 쉽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사서 수익성은 더 높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한 거고 현실적으로 그러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예를 들어서 시총 1,000억대 아래나 전후 종목을 잘 기관들은 많이 매매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시총 1,000억 아래 종목을 살 경우에는 뭐 사유서 이런 거 따로 써낸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물론 이제 증권사만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많이 매수를 안 하죠. 그래서 그 갭이 큰 종목이 많으니까 대신 이제 올라갈 때는 수급이 붙든지 누가 많이 사줘야 되니까 쉽지 않아요. 대신 그래서 시간을 좀 요하는 작업을 해야 되죠. 소형주는 장래 종종 현저하게 가격이 잘못 매겨진 주식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인가? 나는 그렇다고 믿는다. 그쵸? 그러니까 현재 가격이 잘못 매겨진 주식이 있을 거냐? 항상 있죠. 그런 말을 한 거고요. 그래서 효율적 시장 가설 이론의 고미함은 금융시장이 운영되는 현실에서 비춰보면 이상하다. 그래서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것은 가치하고 주가 같이 논다는 소리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안 그렇다. 비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주제로 책 한 권을 다 쓸 수 있지만 효율적 시장 가설을 현명하게 반박하는 글이 존재하고 명성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가름한다. 버핏은 그레엄 도드 마을의 위대한 투자자들이 한 글은 벤저민 그레엄의 제자인 9명의 가치 투자자들이 어떻게 다양하고 독립적인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면서 장기간 우수한 투자 성공을 거둔 이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이 있으니까 제가 세스 클라만이 굳이 다른 뭐 책을 또 쓸 수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양하고 독립적인 포트폴리오라거든요. 그래서 종목이 똑같아가지고 뭐 높은 수익률이라 뭐 그럴 수 있다 했는데 독립적인 포트폴리오인 게 각각 종목이 다르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계속 거뒀다는 것은 뭔가 있다. 그러면서 그 가치 투자가 유지할 수 있다. 왜냐면 확률적으로 이렇게 종목이 다르면서 모든 사람이 다 높은 수익률을 거두는 거의 드무니까 이거에 가치 투자 가치가 있으니까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린 거고요. 버핏은 이 투자자들이 연속적인 동전 던지기 게임을 정확히 예측한 것처럼 특이한 성과일 가능성을 고려한다. 아니면 그 글에서 논의된 투자자들이 그레이엄의 투자 전략을 반박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받은 이들에 대한 한 편향된 샘플링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많은 가치 투자자들의 유일한 공통점은 기초 자산 가치로부터 할인된 주식을 매수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 공통점, 이게 높은 수익률을 거둔 사람들의 공통점은 유일한 공통점은 그러니까 기초 자산 가치로부터 할인된 거죠. 할인된 주식을 매수하던 거죠. 그 종목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 말을 좀 어렵게 했네요, 보니까. 그렇죠. 근데 저도 이 글을 예전에 읽었는데 결국 경험을 해야 돼요. 본인이 경험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이게 좋은 글이라는 걸 알지만 뭐 경험하지 않은 이상 직접적인 경험을 하면 와닿게 되고 그 경험이 누적되고 이래야 됩니다. 결국은. 수많은 독립적인 성공은 효율적 시장 가설과 일치하지 않는다.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버핏에 의해 수년 전에 밝혀진 공통된 철학을 공유하지만 포트폴리오는 거의 겹치지 않은 투자자들이 모두 다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었겠는가. 내가 알기로 버핏의 주장은 효율적 시장 가설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적이 없다. 그들은 현실에서 이미 거부당한 이론을 계속 붙들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이제 성공을 여러 사람이 한 거 보면 효율적 시장 가설과 일치하지 않죠. 효율적 시장 가설은 가치만큼 거기 제값 항상 기업의 그 가치만큼 거의 걸맞는 시총, 거의 걸맞는 주가가 항상 형성되기 때문에 크게 얻어먹을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치 투자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높은 수익률 거둔 것 자체가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버핏이 이렇게 말하지, 물론 이제 버핏의 영향이 커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느 누구도 버핏의 주장에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에서 거부당한 이론을 거기서 붙들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결국 비효율성을 이용하는 게 이제 가치 투자다고요. 그러면 이제 일반인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죠. 주가는 왜 기업 가치로부터 멀어지며 금융시장을 비효율적으로 만드는가? 수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거의 명확한 사실은 증권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수요와 공급은 특정 시점에서 주식 가치와 완전히 일치되지 않는다. 또한 수많은 매수자와 매도자들은 기업 가치가 아니라 생각에 따라 행동하고 가치 투자자들과는 매우 다른 가격에 매수나 매도를 하고자 한다. 비효율적인가 왜 기업 가치에 걸맞게 주가가 형성되는 왜 그러지 않냐 그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수요 공급에 의한 거죠. 그러니까 그 거래자들은 주가는 건 거래자의 문제잖아요. 그 주가가 왜 그렇게 기업 가치가 따르느냐 그 이야기는 거래자들이 이제 필요한 사람이 더 많아요. 수요가 많으면 주가 오르고 공급이 많으면 주가 떨어져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수많은
매수자 매도자들이 기업 가치를 원래 생각에는 그걸 안 하고 자기 생각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자기 생각에 따라서 이거 실적이 갑자기 좋아하는데 좀 비싸게 사야 되겠네 그럼 더 사고 뭐 실적이 좀 떨어졌다고 해서 이제 적자 아니면 자산 가치가 안 없어지잖아요. 근데 적자 난 것처럼 아니면 뭐 자산 까가먹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 던져버리니까 공급이 많으니까 이제 주가 떨어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왜 비효율적이냐? 단기적으로는 이건 단기적인 거예요. 수요 공급에 의해서 움직인 거지 기업 가치 생각 안 한다. 그래서 그 수요 공급의 그 거래자들의 생각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치 투자과 매우 다른 가격의 매수 매도하니까 이걸 활용하라 이런 말씀 드린 거고요. 만약 하나의 주식이 주요한 시장 지수에 포함되어 있다면 기업 가치 고평가와 상관없이 밀수하고자 하는 인덱스 펑스로부터 수요가 존재한다. 유사하게 하나의 주식이 갑자기 거래량이 증가한다면 기술적 분석가들이 매력적으로 여길 것이다. 즉 기업 가치는 그들의 계산의 일부분이 아닌 것이다. 아니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나의 기업이 급속한 성장세를 보였다면 가치 투자들이 지불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성장 멀티플을 적용받아 거래할 것이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실전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실제 막 개선이 안 됐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데 편입하잖아요. 어떤 시장 주식에. 그러면 갑자기 이 기관들이 기계적으로 매수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좀 오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 기업 가치가 증가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주가가 오르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 수요에 의해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제 수요가 많아지니까 공급이 그만큼 못 맞추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량을 이제 이게 차트 매매자들이 주로 하는 건데 거래량이 증가하면 물론 저희 나라도 이제 슈퍼게임이라고 자인한 사람들이 몇 명 됐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이제 유튜브 보면 거래량이 되게 중요하다. 실제로 근데 안 올라가나 올라가요. 근데 문제는 기업 가치는 그들의 계산 일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안 버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어느 순간에 당한다는 거죠. 계속 기업 가치를 집중해야 되는데 거래라는 것은 기업 가치 보고 매력적이라 보고 더 사든지 이렇게 이게 정상적인데 이게 기업 가치 무관하게 거래가 갑자기 터지면 주가 올리는 그러면서 주가 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활용한다는 건데 그건 뭐 나쁘다는 그 차원이 아니라 그건 이제 투자 개념은 아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 방 당하는 거죠. 기업 가치가 고려 않고 거래량이 터지면 올라가는데 이렇게 판단이 내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기업 가치를 그들 계산의 일부가 아닌 거죠. 실제로 뭐 기본적 분석을 한다고 해요. 실질적으로 말은.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겠는데 여기 이제 거래량에 집중해버리면 왜냐면 1년에 막 몇백 프로 먹는 게임이 아니고 주식은 1년에 30% 먹어도 충분하고 50% 먹으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데 거래량을 쫓으면 수익이 나긴 하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그 틀릴 수도 있잖아요. 속임수 수 있으니까 그걸 감안 안 하는 게 먼저거든요. 근데 이제 거래량을 먼저 중간세 해버리면 기업 가치를 등한세 해야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번 당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제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먹히는 건데 안 버는 기업이 갑자기 잘 벌잖아요. 근데 잘 번 기업이 꾸준히 잘 버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안 버던 기업이 잘 벌면 주가를 올라가냐? 꽤 올라간 게 많아요. 그걸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일시적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 주가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거니까 이걸 잘 알면 뭐 갑자기 성장한다고 예를 들면 특히 경기 변동형 기업이잖아요. 실적이 안 좋다가 갑자기 좋아지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경기 변동이 원래부터 일정 기간 벌고 일정 기간 안 벌고 이러거든요. 이게 만약에 안 벌다가 갑자기 잘 버는데 주가가 싸다 그러면 살 수 있겠죠. 근데 주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 이후에. 근데 이제 계속 잘 벌까라는 착각에 빠져서 비싼 가격에 또 매수한다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국정의 성장세가 보인다면 주가가 올라간 거 맞아요. 근데 싼 가격에 샀다면 홀딩하는데 남이 올린 가격에 사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한 거거든요. 가치투자에 지불한 것보다 훨씬 높은 성장 멀티플 적용을 거래할 것이다. 그러지만 속지 마라. 일시적일 수도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정말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정말 중요하다고 정말 중요합니다. 반대로 한 기업이 실망스러운 최근 실적을 발표하면 이익에만 과도하게 초점을 둔 투자자들이 주식을 던져버릴 것이고 주가는 기초자산 가치보다 현격하게 낮은 수준이 될 것이다.
가격에 상하는 기초자산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해 마진콜을 당한 투자자는 현지 시장 가격으로 주식을 팔도록 강요받는다. 투자 행위의 제한을 받는 기관 투자자들이 때때로 주식 가격을 기업 가치로부터 멀리 떨어뜨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분사로 인해 주식 가격이 낮아진 소형주에 집중되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는 공급과 수요 일시적인 불균형을 일으켜 주식 가격을 저평가되게 한다. 한 회사가 기대되던 배당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배당을 주는 주식만 보유하도록 제한이 걸린 기관들은 주식을 줄일 것이다. 오직 투자 등급 채권만 보유할 수 있는 채권 펀드들은 신용평가 기관에 의해 BBB 이하의 신용 등급으로 강등된 보유 채권을 내다 팔아야 한다. 연말 세금 문제에 따른 매도와 분기별 윈도우 드레싱도 시장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따라서 가치에 대한 고려는 다른 요소들에 비해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된다. 보시면 이게 되게 하나하나 다 중요한 건데요. 매수할 때 참조된 대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많죠. 최근 실적이 안 좋잖아요. 실망시로 발되면 매도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래서 실적이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주가가 과다하게 떨어지는 것도 많거든요. 물론 이제 비싼 상황에서 실적이 떨어지면 주가가 제대로 떨어지는데 크게 비싸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실망스럽다고 실적이 이제 이런 최근 실적하고 발표에만 이익에만 과다하게 초점을 투자자들이 던질 때 주가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때 좋은 매수일 수도 있죠. 그리고 가격에 상하는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못해 마진콜, 그러니까 레버를 이용했을 때 반대면에 당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주가가 이제 갑자기 폭락할 수 있죠. 물론 다시 이제 보통 그럴 때는 기존 투자자들이 다 매수하기 때문에 다시 순식간에 또 올라가긴 하는데요. 이제 기관들은 개인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투자행위 어떤 제한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한 때문에 주식가격이 기업 가치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분사로 인해서 주식가격이 낮은 소형주에 집중되는 기관 투자자들 매도, 갑자기 주가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손실이 너무 크니까 매도 쳐야 돼요. 안 그러면 더 떨어지면 회사는 멀쩡해도 너무 손실이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환매 같은 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무조건 매도 쳐버리죠. 그래서 수요 공급의 일시적인 불균형이 일으켜서 주식가격을 저평가하게 되죠. 이것도 매수 기회일 수 있겠죠. 그럼 배당 충족하지 못하면 배당을 주는 주식만 조여들 제한이 걸린 기관들은 주식을 줄일 거예요. 그래서 많이 파니까요. 그럼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는 말을 한 거고요. 뭐 이제 채권 이야기를 한 건데, 이제 정해진 채권 등급 이하로 하면 보유 채권 팔아야 된다는 거고요. 이제 채권 투자는 아니니까요. 연말 세금 문제 때문에 해서 매도 세금 안 내기 위해서, 그렇죠. 그 윈도우 브레싱 하는 경우에도 이제 주가를 많이 파니까요. 주식을 많이 파니까 비효율성이 초래하죠. 그래서 가치에 대한 고려는 다른 곳에 부차지게 되죠. 가치를 가면 안 해요, 이럴 때는. 개변 이런 각 사례마다 이게 되게 중요하게 평가를 해야 되니까요. 어떤 이 상황이 될 때 기업같이 무관하게 주가 떨어질 때 이 경우면 이게 오히려 매수기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한 겁니다. 벤저민 그레이엄과 데이비드 도드는 주식가격 산정오를 이렇게 설명한다. 시장은 각각의 발행주권의 가치를 개별적인 품질에 맞게 정확하고 공평한 메커니즘으로 기록하는 체중계가 아니다. 시장은 무수한 개인들이 부분적으로는 이성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기록을 선택하는 투표 기계다. 이게 보니까 일반적으로 품질에 맞게서 정확해야 되는데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딱딱 체중계가 딱 거기 이제 나간 만큼 정확하게 이제 평가되는데 주식시장은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투표기에는 이제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체중계 딱 정해졌단 말이에요. 정해진 건데 정해지지 않고 이제 개인들이 이제 자기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뭐 비싸기도 하고 싸기도 하고, 그래서 선택적인 거죠. 선택적인 거. 그래서 이렇게 객관성을 안 띄어요. 그런 의미를 말한 거. 좀 옛날부터 이제 어려운 말인데, 결국은 객관적이지 않다. 가격은 이성적 감정적으로 때에 따라서 비싸게, 때에 따라 싸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명확하게 주식 가치야 어느 정도 타당을 하겠지만 주가라고 명확하게 딱딱 움직이지 않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가치 투자의 핵심 신조는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가 주식 가격에 반영되거나 주주들에 의해서 실현되는 일방적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래의 주식 가격이 기업 가치와 똑같아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어떤 증권들은 항상 기업 기초자산 가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다른 것들은 가까워지며 또 다른 증권의 만기 내에서 고평가되기도 저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장기적인 기대는 증권의 가격이 기초자산 가치를 향해 움직인다. 가치 추세라는 것은 결국 장기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단기적으로는 못 맞추는, 장기적으로 승부는 거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 기업 가치가 주식 가격에 반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주주들에 의해서 실현되는 일반적 경향이 있다는 걸 말한 거고요. 그래서 똑같아진다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는 똑같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항상 기초자산 가치가 멀리 떨어져 있고 뭐 가까워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 장기적인 기대로 볼 때는 증권 가격이 기초자산 가치에 향해서 움직이는 것 뿐이지 이게 단기적으로 볼 때는 전혀 무관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결국 이제 가치 추산하려면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이기는 게임 할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장기적으로 기본적으로 깔고 투자하라 그런 말씀을 한 겁니다. 물론 증권이 기초자산 가치를 완전히 무시해서 가격을 매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증권의 가격은 기초자산 가치로부터 분리시키는 대부분의 요인들은 일시적이다. 게다가 증권 가격을 기초자산 가치와 일치시키려는 많은 요인들도 존재한다. 증권이라는 게 원래 이제 그럼 가치가 완전 무관하냐?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가치가 연동되고 단기적으로 연동 안 된다는 걸 말씀한 거고요. 그래서 무시하고 매기지 않죠, 실질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그 갭이 크더라도 그 갭이 있는 시기가 일시적인 거죠. 물론 이제 1년, 2년도 일시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폭락장에는 그러잖아요. 하락장에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일시적이지 않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소리를 한 거고요. 그리고 결국 그래서 증권 가격과 기초자산 가치가 일치하게 많은 요인도 존재한다. 왜냐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주식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선호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버는 기업은 거의 일시적으로 이제 하락장에는 모든 종목 던지니까 무서워하니까 뭐 주가가 다 폭락하죠. 그렇지만 잘 버는 기업, 자산가치 계속 쌓이는 기업은 그 선호도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선호가 워낙 심해서 높기 때문에 그 정상적으로 강요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일시적이라는 게 시기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요인들 있잖아요. 요인들이 일시적으로는 그게 이제 적용이 되는데 자산가치하고 이제 가격이 떨어뜨리는 요인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요인들도 잠깐은 그걸 이제 발휘하지만 장기를 볼 때는 그 요인들이 사라진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신주 발행이나 자사주 취득, 분사, 자본 재조정, 청산이나 사업 매각 등이 가치와 가격의 괴리를 좁히는데 기여할 수 있다. 적대적 인수나 의결권 분쟁과 같은 외부적 요인들도 가격과 가치의 괴리를 정정하는 촉매로 작용할 수 있다. 알할 필요가 있는 거죠. 신주 발행하든지 자사주 취득하든지. 자사주 취득하면 거기 이제 회사의 노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너무 저평가 받던 종목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거죠. 분사, 자본 재조정, 그러니까 뭐 자본을 제대로 이제 평가 안 받을 때 뭐 그럴 수도 있고, 청산, 사업 매각, 청산 가치는 꽤 큰데 이제 돈을 못 벌 수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청산하면 가치가 엄청나게 이제 장부상으로는 100억이지만 실질적으로 뭐 1000억일 수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업 매각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이제 평가를 못 받지만, 자회사 지분 자산이 한 1000억인데 실제로 파니까 2000억, 3000억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가치가 저평가 받다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적대적 인수나 의결 분쟁, 막 형제 간의 분쟁도 있고, 뭐, 1대주, 2대주 분쟁이 있으면 서로 이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이 사람들이 활용하기도 하는데, 물론 이제 이것만 보고 하면 안 되고, 비싼 가격에서 의결 분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진 않죠. 근데 싼 가격에 있는데 서로 막 살 때나 그때는 이제 투자 가치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가치와
가격의 괴리를 정제하는 촉매로 작용할 수 있다는 말을 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 가치 투자는 증권 가격과 기초자산 가치 사이에서 일어나는 큰 규모 아비트리지다. 아비트리지는 시장 간의 가격 차이를 좁히는 수단이다. 미국에서 금 1온스당 400달러일 때 영국에서 260파운드이며 현행 환율이 파운드당 1.5달러라면 아비트리지 거래자는 영국에서 390달러를 파운드로 바꾼 금 1온스를 사서 동시에 미국에서 그것을 판다. 거래 비용이 없다면 10달러 이익을 취할 수 있다. 아비트리지라는 게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정세에서 싸게 파는데 B정세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옮긴 다음에 그 물건을 옮긴 다음에 비싸게 판다는 그런 쉽게 말해 그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제 가치투자를 증권가 기초자산 가치라는 아비트리지와 비슷하다. 비슷하지만 그러나 전통적인 아비트리지와 달리 가치투자는 무위험이 아니다. 이익은 즉시 발생하지도 않고 확정되지도 않는다. 가치 아비트리지는 때로 매우 단순하다. 예를 들어 폐쇄형 뮤추얼 펀드가 기초자산 가치로부터 많이 할인되어 거래된다면 주주 대부분은 기초자산 가치를 주주에게 곧바로 실현시켜 줄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만들거나 생산하려 할 것이다. 가방형이나 폐쇄형 펀드 생산은 가치 아비트리지의 순수한 사례 가운데 하나다. 그러니까 아비트는 위험이 잘 없거든요. 장소만 이동해서 파니까. 그래서 근데 가치 투자는 무위험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익도 바로 발생하지 않죠. 팔리기 전까지 올라갈 때나 그게 이제 가격 실현하는 거니까요. 여기서는 이제 펀드 이야기니까 아예 빼버리고요. 해석 기업의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아비트리지 이익을 실현시키는 것은 더욱 어려울 수 있다. 주어진 사례의 어려움 정도는 가격과 가치의 괴리도, 경영진의 확립된 경영 반침, 주요 주주들의 지배 구조와 태도, 기업 인수 활동을 위한 신용 상황 등이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이게 기업을 이렇게 저평가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아비트리지 실현을 시키는 게 왜냐면 이게 올라간 다음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비트리지는 장소만 이전시켜서 팔 수 있으니까 수익이 바로 나고 리스크도 적다고 보는데 주식 가치 투자에서 말하는 이제 아비트리지는 좀 다른 거죠. 싸게 사지만 그게 이제 위험이 없는 건 아니죠. 나중에 비싼 때가 기다려야 하고 시기적으로 이제 기다림도 필요하고 또 이제 저평가를 매수한다 해서 이게 바로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올라간 다음에 파니까. 그래서 이익을 바로 실현시키는 게 어렵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